아까 네, 전부터 화면에 공유해놨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 접속해 주시면 되고요. 네, 네, 오늘은 6월 30일,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한혜표 선생님께서, 연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그러면은 저 시작해 볼게요.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제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나눔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이트 일단 접속해 주시고요. 바로 이걸로 시작은 안 할 거예요. 일단 접속만 해놔 주시고 저희 짧고 굵게 이론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목은 선생님을 위한 바이브 코딩이라고 이렇게 갖고 왔고, 제가 되게 오래됐지만, 선생님들 이제 컴공과나 공대나 이런 데를 졸업해서 일을 하시다가 교직 생활로 오신 분들은 많이 봤을 텐데, 컴공과를 다니다가 도망쳐갖고 교직 생활을 온 사람을 보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도망쳤다는 게 뭔 말이냐면은, 전 코드가 되게 짜는 게 되게 어려워서 4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포기하고 왔거든요. 대신에 반대로 왜 뭐가 어려웠는지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코드를 짜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나도 그 당시에 어떤 심리와 뭐가 되게 어려웠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은 좀 생생히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풀면은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목차는요, 저희 옛날 전통적 코딩의 발자취와 바이브 코딩의 등장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둘의 차이점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는 뭐 심화까지는 어렵지만 기초적인 실습하고 저희 공유해보는 그런 흐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PT는 제가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나요? 아, PPT 링크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예, 먼저 전통적 코딩의 발자취 이런 흐름으로 간단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잘 드려야 왜 바이브 코딩이 다른 코딩에 비해서 최근에 각광을 받는지 또는 우리가 바이브 코딩을 짤 때 어떤 부분에 목적을 두고 짜야 될지를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쉽게 100% 딱딱딱 들어맞진 않지만 어쨌든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코딩의 역사라고 한다면요. 이제 코딩은 뭐 최근에 등장한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컴퓨터가 처음 나타나면서부터 이렇게 코딩이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은 언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해요. 그거를 뭐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영어, 스페인어 그런 것처럼 컴퓨터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다.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시면 좀 낫고요. 처음에는 되게 신기한 형태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선생님들 천공 카드라는 겁니다. 천공 카드. 이 천공 카드에는요, 구멍이 뚫려 있거나 또는 구멍이 닫혀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거나 구멍이 닫혀 있는데 이게 0하고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천공 카드로 이진법을 표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구멍을 뚫거나 안 뚫거나 해서 이렇게 길게 표시를 해갖고 이제 0과 1로 표현해서 컴퓨터만 읽을 수 있게 하는 언어. 이제 그런 게 초창기 컴퓨터 언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컴퓨터가 점점 더 보급화되고 개인화되면서 이 천공 카드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만 알아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언어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저는 전 지구상의 목적성을 갖고 만들어진 언어는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한글이고요. 하나는 이 컴퓨터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베이직이죠. 베이직. 말 그대로 물론 베이직 전에도 몇 개 언어가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대중성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봤을 때는 이제 천문카드 초창기 언어 다음에 이제 고수준 언어가 등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나 알아둘 거는 이쪽 언어를 저급 언어라고 해요. 저급. 그리고 이쪽을 고급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급과 고급은요, 질의 차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저급은요, 좀 더 컴퓨터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0과 1로 표현하거나 좀 더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운 것을 의미하고요. 고급은요, 사람이 알아보기에 조금 더 나은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인간다운 언어예요. 그래서 베이직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도 한 번씩 들어봤을 C라는 언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볼게요. 선생님들 베이직 있었고, 이 기계 중에 어셈블리어라는 언어가 있었어요.
어셈블리어, 그리고 여러 언어와 베이직, 그 다음에 C. 이 C는 뭐의 약자일까요? 뭐의 약자라기보다는 왜 C 언어라고 했을까요, 선생님들? C 언어라고 한 이유. 어, 어, 비언어 다음. 어, 좋아요. 역시 코드를 많이 짜보신 분이셔서. 이게 베이직이 B로 시작하잖아요. 베이직 네, 다음이구나. 그래서 두 단계 정도를 이제 처음에 초창기를 A 단계라고 했을 때 여기는 B, 그 다음 단계에 해서 C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베이직 다음에 개발된 언어라고 해서 C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언어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절차 지향 언어라 그래요. 절차 지향.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절차 지향으로 만들어 왔을 때는요. 진짜 무조건 코드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읽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개발 자체도 절차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로봇을 하나 만들 때 로봇 얼굴을 만들고 몸통을 만들고 다리를 만든다면 무조건 그 순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몸통부터 만들고 머리를 만드는 게 안 돼요. 절차 지향에서는. 네, 그래서 무조건 이제 개발 자체에도 순서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절차 지향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발달이 일어납니다. 발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변화하냐면 컴퓨터의 성능도 좋아지고요. 사람이 요구하는 데이터나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기존의 절차 지향적으로 작성할 수 있었던 많은 프로그램이나 그런 어떤 개발 단계들이 너무 데이터도 방대해지고 분량이 많아지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 특히 디버깅적인 측면에서요. 아까 전에 머리, 몸통, 발 순서대로 개발을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뭔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로봇이. 그러면은 이제 역순으로 다 해체를 해나가야 돼요. 그 머리까지 갈 때까지 다 하나하나 순서를 모두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불편하고 협업의 측면에서도 이게 좀 많이 불편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은 객체예요, 객체. 오브젝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머리 따로 개발하고요. 머리가 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통을 따로 개발하고요. 몸통이 하나의 객체인 거죠. 그렇게 분류를 따로따로 나눠서 개발해서 합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는 특히 디버깅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어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이제 각기 나눠서 이제 빠르게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각종 어떤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객체 지향으로 작성을 하는 게 절차 지향보다 고효율이나 이제 좀 높은, 네, 아무튼 그 좀 협업이나 이런 데서 높은 효율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절차 지향 언어가 안 쓰이게 된 거는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웹 언어의 시대가 발전을 하죠. 웹 프로그래밍이나 뭐 자바스크립트, C샵, C++ 이런 것들 다 객체 지향 언어고 그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어떤 변화냐? 이제 이 전통적 코딩, 절차 지향이든 객체 지향이든 이런 개발 방식이 되게 오랫동안 잘 이끌어져 왔지만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보시면 제가 생산성 문제나 인력 협업 문제, 유지 보수 이렇게 써놨는데요. 필요한 단어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두 가지 측면인데 개발자 측면에서도요. 개발하는 사람들의 환경이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맥에서 개발하고요. 누구는 윈도우에서 개발해요. 쓰는 사람들도요. 누구는 안드로이드에서 쓰고 누구는 애플에서 써요. 이런 어떤 환경을 지속적으로 스위칭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따른 어떤 최적화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코드를 짜는 사람들이요. 내가 한 명이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안드로이드 팀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애플 팀 따로 있어야 되고요. 이런 환경에서 코드도 계속 변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 어떤 확산 속도나 아니면은 네, 이 사람들이 공유하는 속도, 이런 환경의 변화 이런 걸 따라갈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많은 환경이 생기고 개인 맞춤형으로 많은 환경이 생기다 보니 당연히 개발자 인력도 부족하고요. 그에 따라서 몸값도 막 좀 올라가고 그리고 협업 구조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워낙 이제 옛날에는 코드만 짜면은 뭔가를 구현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 옛날에 도스 생각해 보면 되게 쉽게 그냥 텍스트나 간단한 이제 검은 색깔 화면에 흰 화면만 갖고 흰 글자만 갖고 진행을 하던 그런 도스 운영 체제에서 일명 GUI로 대표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걸로 대표되는 윈도우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디자인적인 개념이 빠질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디자이너와 이런 어떤 개발자들의 협업도 필요하고요.
또 이거를 이제 시장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이거를 마케팅하는 사람들도 또 붙어야 되고요.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의 이제 협업 관계가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기 시작하죠. 기존에는 한 명이 다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눠가게 되고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일도 할 수 없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당연하게도 시스템도 거대해질수록 수정과 확장도 어려워지고요. 유지 보수 비용도 증가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전통적인 코딩이 다양한 부분에서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려움이 많이 직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브 코딩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제 바이브 코딩은요, 말 그대로 나의 바이브에 따라서 이제 코드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좀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내 직관적인 의도나 분위기, 내 어투, 내가 원하는 바, 이런 거를요, 누가 돕냐? AI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도와줘서 코드를 짜주는 거죠. 내 자연어를, 내가 인간이 쓰는 자연어를 이제 AI가 코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민 개발자라는 개념이 급부상합니다. 원래 있던 직업은 따로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시민인데 이 사람들이 다 개발자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2020년 기준으로 2021년까지 개발자가, 이 시민 개발자가 4배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 바이브 코딩의 증가에는 이런 어떤 블록 코딩으로 대표되는 좀 쉬운 코딩, 피지컬 코딩이나 이런 것들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코딩이 대중화됐다는 거. 이제 누구나 코딩하면요, 무조건 어려워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 또 여기에다가 AI 기술이 융합이 돼서 코드를 짬에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디버깅도 도와주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코딩에 대해서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개념이 붙기 시작하고 자연어를 바꿔주는 것이다 보니 나의 일반적인 어떤 생각이 AI한테 잘 전달되면 이제 일상에 있는 다양한 영역의 것들을 AI가 코드로 또는 이렇게 개발로 확장시켜 줄 수 있다. 이런 개념들 바탕으로 바이브 코딩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등장부터 되게 화끈하게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브 코딩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원래 전통적 코딩이라고 한다면요, 좀 잘 구조화된 레스토랑을 떠올리시면 돼요. 미슐랭 레스토랑처럼. 그 주방에서는 이제 일명 서버나 클라우드에 비유할 수 있는 주방에는요, 되게 훌륭한 조리 기구들이나 음식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엄청나게 갖춰져 있죠. 되게 잘 갖춰져 있을 거예요. 오븐, 환풍구 이런 것들 다. 그리고 이 주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걱정 안 해도 딱딱 제때 채워지는 재료 창고, 어떤 이제 식품 납품 업체나 이런 데서 딱딱딱 채워줄 거고요. 신선하게 관리가 될 거예요. 항상.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비유되는 재료 창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왔을 때 매력 있고 감성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이제 외관, 메뉴판도 있을 거고요. 음식이 어떤 그 꾸미는 거 뭐라 데코, 음식의 데코도 있을 거고요. 조명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손님, 고객의 눈에 보이는 외관 이런 거를 프론트 엔드에 비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긴 레시피만 있는데 이 주방장들이 잘 만들어 놓아서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 이 레스토랑만의 시스템을요, 이제 백엔드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프론트엔드는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관점에서 봤을 때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유저들이 들어왔을 때 보이는 것들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보이는 것들을 의미하고 얘는 조금 이따 들어드릴게요. 백엔드는요, 유저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프론트엔드나 데이터베이스를 작동할 수 있게끔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뒤에서 도와주는 배경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프로그래머와 팀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이브 코딩은요, 이걸 획기적으로 줄였단 말이죠. 보시면 요건 넘어갈게요. 네. 바이브 코딩에서는 이걸 획기적으로 줄였어요. 앞서서 전통적 레스토랑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전문적인 주방 공간이 우리 집에 누구나 있는 부엌. 여기에 가면 좀 작지만 전자레인지도 있고 오븐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그리고 재료 창고 대신에 냉장고. 우리 집에 대부분은 이제 냉장고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재료를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탁 하나에서 보이는 것과 뭐 그리고 우리 요리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동시에 갖춘 이거 프론트엔드라고 잘못 써갖고 네 여기 백입니다. 이제 식탁에는요 이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이런 거를 세팅하기 위해서 요리를 해서 가져오기까지 어떤 보이지 않는 과정들이 있었겠죠. 정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가족 숫자에 대한 고려나 이런 걸 바탕으로 적정한 양을 요리해서 내놓을 거예요. 약간
기존의 전통적 코딩을 레스토랑이라고 비유한다면요. 이제 집밥, 이런 거는 바이브 코딩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에 갖춰진 이런 환경만 갖고 이제 시민들은요, 소비자가 아니라 창조자 또는 디자이너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늦게 시작해서 마음이 급해갖고 설명이 빠른데 조금 많이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자, 이런 과정에서 전통적 이제 코딩에서는요, 분야 전문가들이 각자 나눠서 개발을 해요. 절차면 뭐 어떤 팀을 구성해갖고 할 수 있겠지만 객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자기가 만든 것들을 계속 디버깅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컴공과를 그만둔 게 이것 때문에 그만뒀어요. 제가 컴공과 다니다가 그때 저는 C를 썼거든요. 제 전공이 C 언어였는데 이걸 개발하다가 막 2, 3천 줄을 코드를 짰어요. 거의 한 15시간 걸쳐갖고 2, 3천 줄을 짰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죠. 그러면 또 그 15 동안 짠 거를 처음부터 한 줄 한 줄 또 다 봐야 돼요. 그려가면서 플로우도 그려보고 자료 구조도 생각해보고 하면서 계속 이런 거를 또 몇 시간에 걸쳐서 모니터 화면만 주구장창 보고 있으니까 어느 날 이거 과제를 하다 토를 했어요. 그게 힘들어갖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걸었는데 바로 화장실 뛰어갔어요. 너무 충격적이어갖고 왜냐면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이 많은 사람인데 한 3일 동안 말을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계속 학기에 계속 겹치고 그러다 보니 아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특히 제일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디버깅이 끝나면은 원래 처음 배포한 버전에서 오류가 있으니 그 다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이걸 배포하고 패치도 깔고 이런 과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되게 다양한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런 전문가들이 오류를 수정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계속 거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바이브 코딩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플로우만 생각하면 돼요. 로직만. 구조만 생각을 하고 그 구조를 말로 잘 풀어내기만 하면 돼요. 아이디어만 갖고. 그럼 여기 있는 AI가 개발을 해주는 거죠. 네. 여기 되게 타이핑 위치도 가식적이죠. 나는 절대로 뭔가를 치지 않겠다. 이런 위치에 손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컨트롤 CV만 거의 넣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오류가 났다. 그럼 예전에는 제가 다 봤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AI가 그 디버깅조차도 도와주니까요. 도와줘 하면 얘가 도와줄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단한 배포와 실행. 예전에는 뭘 하나를 배포하더라도요,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웹 프로그래밍을 만들면은 그걸 이제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도메인을 사서 그 도메인에다가 제 프로그램을 더 씌우고 그걸 구조화하고 이런 작업이 지나야 배포와 실행이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누구나 되게 쉽게 배포나 실행을 하게 됐어요. 이거 저희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간단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이제 개발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 지금까지 제가 했던 내용은요, 저희 아까 처음에 제가 안내드렸던 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 이거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캔버스 페이지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제가 좀 많이 생략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바이브 코딩이 왜 패러다임 쪽으로 전환이 됐고, 제가 아까 시민 개발자 수 늘어난 거,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뭐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랑, 그리고 전통적 코딩이랑 바이브 코딩, 이거 발전 과정, 전통적 코드의 발전 과정이나 바이브 코딩의 등장과 관련된 내용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네, 제가 아까 비유한 레스토랑 그것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 이걸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 바이브 코딩 리서치라고 돼 있는 거는요. 여기에 조금 많이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약간 논문 자료처럼 정리를 이제 딥 리서치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거 관련되면 관련되어서 바이브 코딩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쭉 정리돼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코드 짬에 있어서 도움되는 얘기를 진짜 간단히 하고 바로 실습할 거예요. 선생님들 이제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UI나 UX. 혹시 UI가 뭐의 줄임말인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좋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를 말해요. 자, UX는요, 뭘까요?
말한 사람 또 말하지 않겨. 아, 마이크 끄실 난 저거 필요까지는 없는데. 아까 첫 번째 건 알았는데 두 번째 거 아, 모르는데. 그렇군요. 네. 이거는요, 유저, 이를 소문자로 쓰고 대문자 익스피어런스예요. 제가 영어 스펠링을 잘 모르겠어서 여기까지만 쓸게요. 그래서 유저 익스피어런스라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고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런 주요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카카오톡 이 페이지 한번 보셨을 때 여기에 보시면 왼쪽 아래 친구가 배치돼 있고 여기 이런 아이콘도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있죠. 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버튼의 위치, 색감, 여기 이렇게 카톡 프로필 사진 배치되는 위치 이런 것들이 UI예요. 근데 UI 위에 UX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쓰면서 만족하는 것들, 얻는 것들, 말 그대로 유저의 경험을 유저 익스피어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카카오톡의 유저 익스피어런스라고 하면요. 이 기능을 통해서 친구와 대화하는 거죠. 톡하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송금하는 거. 그리고 선물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유저한테 어떤 이 어플을 통한 경험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걸 이제 유저 익스피어런스로 이해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막 100% 와닿지는 않는데 약간 그런 개념 비슷하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그 왜 저희 카카오톡 대화 막 갈무리라고 해서 대화 내용 쭉 한 번에 저장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팀 채팅하면은 어떤 카카오톡에 있었던 되게 오래된 사진들이나 이런 게 안 날아가고 또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쌓여있던 그 카톡방의 사진이나 채팅도 볼 수 있고요. 그런 데이터가 쌓여있는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사람들의 어떤 정보나 개인정보나 이런 걸 보관하고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도 아까 설명에 생각해 봤을 때 외관을 만드는 게 프론트엔드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프론트엔드는 약간 좀 단순화하면 어떤 걸 개발하는 게 프론트엔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 대답하셔도 돼요. 이 중에 프론트엔드? 어떤 걸 개발하는 거? 네? UI.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프론트엔드 겉에 보이는 걸 개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다시피 100% 일치하는 개념은 아닌데 이제 프론트엔드는 겉에 보이는 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백엔드는요. 얘네가 서로 주고받는 거, 얘네가 유기적으로 연동하면서 구현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백엔드예요. 송금 버튼을 누르면은 송금창이 뜨고, 선물하기 누르면은 선물하기 화면이 가지고, 이렇게 어떤 동작을 뒤에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유저한테 보이지 않아요. 네,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유저 인터페이스는요, 사람들한테 보여요. 자, 우리 여기서 정하고 갈게요. 이제 저희의 어떤 실습 여정은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지금 이 바이브 코딩에서의 프론트엔드는 UI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UI를 만드는 대표적인 프론트엔드 그 바이브 코딩에서 쓰는 언어는요. HTML 언어예요. 프론트엔드로 쓰이는 그 코드는 그리고 백엔드는요. 스크립트예요. 원래는 이 백엔드 스크립트라고 했을 때 제일 스크립트 쪽에서 유명한 언어는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런데 저희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표기를 안 하고요.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코드.js라고 이따가 왜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이따가 실습을 해보시면 알아요. 저희는 하나는 HTML, 하나는 스크립트지만 코드.js라고 기억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드는 거에서 프론트엔드는 HTML 언어로 구현하고 백엔드는 코드.js로 구현을 할 거예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만들어가는 그 실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최종 산출물이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저희 간단한 거 해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할 건데, 제가 요거는 설명드릴게요. 캔바 AI도 있고, 러버블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어떤 바이브 코딩 플랫폼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앱스 스크립트를 쓰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하나는요, 이제 이런 서버나 클라우드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기능 역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 이제 뭔가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서버나 클라우드를 구글에서 이미 해준다는 거예요. 다양한 도구들과 같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앱스 스크립트가 구글 안에 있거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안에. 그러다 보니 별도의 뭐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사서 거기다 데이터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엑셀 시트에 있는 그 다양한 그 셀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 우리의 DB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사실은 선생님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1,500명 그러면 되게 많은 숫자 같죠. 근데 실제 코드에서 1,500명은요, 진짜 먼지만도 못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엄청 적은 숫자예요.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한 반에서 쓴다고 한 반 예로 들면 30명이잖아요. 근데 이 30명은요, 데이터베이스의 분량으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적은 양이에요. 그냥 없다. 네, 먼지도 아까워요.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내가 뭔가를 개발할 때 더 큰 목적을 두고 개발하면은 뭐 당연히 쓰겠지만 저희 오늘 내용은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는 내용이니 이걸로 시작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은 구글과 연동된 AI 도구 중에 제미나이가 있잖아요. 얘가 이제 또 앱스크립트 코드의 작성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디자인적인 측면보다는 이해를 좀 잘해줘요. 제가 오늘도 클로드로 쓰다 왔는데 클로드랑 챗GPT 둘 다 똑같은 오류가 계속 났거든요. 그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미나이한테 야 이거 안 열려 그랬더니 고쳐주더라고요. 근데 바로 됐어요. 네. 아, 뭐랄까 그 엄청 이제 진짜 저희가 만드는 이런 작은 규모의 코드 말고 좀 더 큰 프로젝트 규모는 당연히 챗GPT나 클로드가 더 잘 짜줄 수는 있어요. 특히 클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코드에서는 최고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만 저희가 만드는 그 프로그램의 크기에서는 저희가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연동된 교육 자료를 워낙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것과 연동되는 제미나이가 효율적으로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래서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앱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바이브 코딩 실습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정말 간단한 거 하나 다짜고짜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들, 제미나이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거 만들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접속해 주시면은 돼요. 네, 그냥 다짜고짜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도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제가 이론적인 내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있으면 좀 더 설명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선생님들 정도시면은 바로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제가 재미나이한테 뭘 할 거냐면요. 지금부터요. 20명, 10명이죠. 학급 20명이라고 할게요. 학급 학생 20명을 뽑기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학생 20명을 뽑는 뽑기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이제 저처럼 쳐보시면 돼요. 재미나이한테 질문하면 되는데,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메모장을 켜서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해갖고 프롬프트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교사로 학급 학생 20명을 뽑기 프로그램을 만들 거야. 그 다음에 우리 학급의 학생 명단은 그냥 여기다 바로 칠 거예요. 우리 학급의 학생 명단은 아무렇게나 쓰시면 됩니다. 아이유, 유재석, 최섭, 이가람, 본기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구본기, 윤필원 선생님, 태호 선생님, 김한수, 그냥 전현무, 박나래, 이안팔사, 코푼, 이장우, 이렇게 옥자연, 김대호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15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하. 으로 총 15명이야. 제가 이거 프롬프트는 혹시나 못 놓치실까 봐 복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또. 옥자연으로 총 15명이야. 음, 뽑기 버튼을 누르면 15명 중에 한 명이 축하 메시지와 함께 뽑히고, 어, 이제 다음 뽑기에서는 앞에 뽑힌 사람을 제외하고 남은 14명 중에 뽑히는 거야. 그리고 몇 명 남았는지 아래 숫자로 표시해주고 모두 다 뽑으면 종료 메시지를 띄워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뭐라고 쓰시면요. 선생님 제가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볼게요. 저희
지금 학생 이름을 별도의 데이터 다른 위치에서 갖고 온 게 아니죠, 지금. 갖고 온 게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 이 뽑기 프로그램은요, 별도의 백엔드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와 홈페이지 화면을 잇는다거나, 없어요. 그쵸? 그럼 아까 전에 저희는 코드.js와 그 HTML, 이거 index.html이라고 할게요. 이게 기본이라서. 지금 저희가 요청하는 건 이걸까요? 이걸까요? 후자. 둘 다. 자, 후자? 지금 이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바뀌면 돼요. 아마 실행을 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 건데, 자, 내가 클릭했을 때 클릭에 대한 디자인만 바뀌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마지막에 뭐라고 할 거냐면, 위의 내용을, 위에, 음, 조건과 내용으로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서 웹페이지로 작동하게 할 거야. index.html 코드를 짜줘. 이렇게 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쭉 친 다음에 두 가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이게 코드.js냐? 이게 index.html이냐? 아니면 둘 다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눈에 보이는 디자인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쓰시고 그래요? 네네. 네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재미나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죄송할 것까지. 후자라고 했구나. 이렇게 코드 짜시면 되거든요. 그럼 재미나이가 코드를 짜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 index.html을 짜줘요. 네, 이거를 구글 사이트에 그대로 넣어도 작동해요. 저희 캔버스 HTML 코드랑 똑같은 거예요, 종류가. 캔버스 쓰신 분들은 아시죠? 그 딥리스트 서치로 조사한 거를 캔버스에서 이미지로 만들어줘 하면 페이지로 만들어주잖아요. 그것도 HTML이고 얘도 HTML이에요. 자, 봅시다.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그 메모장 있으시죠? 이 메모장. 이 메모장에다가 요 내용을 복사해 넣으시는 거예요. 메모장 하나 여셔서 여기다가 그냥 복사하시는 거예요. 쭉 이렇게. 자, 이렇게 쭉 복사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제가 이거 언어라 그랬어요. 언어. 그래서 이 HTML 언어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면 메모장에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는 거예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고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 뒤에 있는 이 .txt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컴퓨터 용어로? 세 글자로? 마찬가지야. 확장자라고 하죠. 확장자라고. 저희는 이거를 언어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실 거라면 이 뒤에 있는 GS 있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HTML이나 그리고 GS 이런 것들이 언어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어는 C거든요. 베이직은 말 프로그램에 따라서 비주얼 베이직이나 이렇게 저장되긴 하는데 이걸 우리는 확장자라고 하지만 코드를 짤 때는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 아까 .txt 같은 경우는요 텍스트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할 때 얘를 그 언어의 종류로 저장해 주시면 돼요. 이건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index.html이라고 쓰고 이걸 모든 파일로 바꿔서 저장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자, 저 index HTML로 저장하시고 모든 파일로 저장하시고 요걸 저장 누르시면 그 index.html 파일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잠시만요. 여기 있다. 네. 이렇게 index.html 파일을 실행하시면은 우리 반 학생 뽑기 하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죠. 전혀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 없어도
뽑기 누르면요. 김한수 학생 당첨 축하합니다. 하면서 막 효과도 내려오고요. 뽑아요. 사람 수가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선생님들 제가 지금 한 방식은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어떤 웹 앱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HTML이라는 눈에 보이는 프론트 엔드 페이지를요. 제미나이가 너무나 손쉽게 짜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오늘 실습을 안 뽑히세요? 잠깐만요. 오늘 실습을 할 때 이제 크게 이 언어로 방금 같이 이런 간단한 산출물, 뽑기 산출물까지 포함해 갖고 언어로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산출물을 만들어낼 거예요. 하나는요, 방금처럼 메모장에다 저장한 다음에 .html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웹페이지를 생성해 본 것뿐이에요.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거는 좀 정식적인 저희 앱이나 이렇다고 말씀할 수는 없고요. 자, 두 번째는요, code.js 파일만 갖고 생성을 할 거예요. 이거는 엑셀 스프레드시트 안에다가 메뉴를 만들 건데 별도의 웹페이지, 눈에 보이는 웹페이지 없이 버튼만 클릭해서 작동되게 하는 방식이에요. 조금 쉬었다가 이거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HTML 언어와 Code.js가 합쳐진 산출물을 만들 거예요. 오늘 저희의 실습 중에 이거는 지금 해본 거예요. 그리고 다음 2차 시 때는 요걸 할 건데요. 어, 지금 혹시 최석 선생님 그 안 나온 거를 그 AI 통해서 가장 쉽게 디버깅하는 방법은요. 그 선생님의 결과, HTML 결과는 나오시나요? 캡처 혹시 한번 해서 올려보시겠어요? 그 채팅창에다가 그냥 컨트롤 CV 하시면 되거든요. 우와, 이거 캡처하셔서, 채팅창에는 천자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어, 아니요, 줌 채팅창에. 선생님의 줌, 오류 화면을 아,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갖고 디버깅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줌. 아예, 막, 반응이 없어가지고, 뽑기 눌러도, 아예 반응이 없어요? 무슨 그러면은, 그럴 때는 역으로 이 코드를 복사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짜준 이 코드를 역으로 얘한테 내가 초등학교 뽑기 프로그램을 내가 학생 뽑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작동이 안 돼. 코드를 분석해줘. 코드를 분석해주고, 새로운 HTML 코드를 작성해줘. 나 이거 조금 했다고, 2.5% 한도에 도달했다고 하네요. 2.5 플래시로 해야 되나? 아, 플래시 하세요, 선생님. 아, 알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한테 내가 학생 뽑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작동이 안 돼. 코드를 분석해주고 새로운 HTML 코드를 작성해줘. 이렇게 하고 보내는 거죠. 자, ac.kr 계정 있으면, 일단 이거 오케이. 내용부터 할게요. 제가. 오케이, 네네. 그거, 혹시, 이거, 친 거 조금 복사해서 주세요. 막, 프롬프트, 아예 막, 이 아래 거는 선생님 거 복사하셔야 되고, 네네네, 그쵸. 이거 한 줄이에요. 네. 이게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실 때 너가 작성한 코드 작동이 안 돼 라고 질문하는 것보다 걔가 작성해 준 걸 아, 오히려 되돌려주고 이 코드를 고쳐달라고 해야 얘가 응답이 훨씬 오, 좋아요. 오, 진짜 이건 체감이 될 정도로 차이가 나요. 팁인데, 이건 또. 음. 네. 따다단딴. 가끔 가다가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 할 거 없이 여기서 요런 거 하나 빼먹고 코드 잘못 짜준 다음에 계속 짜달라고 해도 얘를 계속 그냥 빼먹을 때가 있어요. 오, 그게 왜 그러냐면 논리적으로는 거의 완벽하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음, 짜잔, 짠. 됐다. 네, 되셨어요. 유재석 당첨됐어요. 음, 야, 근데 효과가 없다. 네, 짝해 해서 뿌려주는 효과가 그건 있었는데. 계속 뭐 어, 요청해갖고 해야 되죠. 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HTML 코드만 작성해갖고 간단한 어떤 비주얼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여기 이제부터는 이런 거 할 거예요. 제가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음, 잠시만요. 음, 잠시만. 아,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프로그램 잠깐만 볼게요. 뭐, 여기 보시면은 이 프로그램 안에 우리가 임의로 여기다가 메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죄송한데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이게 제가 다른 걸로 바꾼 건가 보다. 잠시만 기다리실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원래 있었는데 왜 트레이너에게 좋은 가능한 유료와 동일하게 재미나이 제공되지 않아요. 네, 제공 안 되더라고요. 유료랑 동일하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이거 좀 저희 쉬었다가 같이 만들어 음, 보자. 네, 여기 네. 도움말 옆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안에 여기다 메뉴를 넣어갖고 자동화하는 걸 해볼 거예요. 음, 음, 음. 그러면은 이제 되게 간단한 것들, 네. 죄송해요. 제가 채팅 내용에 있는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저 이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저 얘기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여기다가 메뉴 같은 거 추가해서 뭐 제출학생, 뭐 미제출학생 따로 분류하거나 메일 주소가 있으면 자동으로 메일이 발신된다거나 그런 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있는 메뉴만 갖고. 그래서 그거 지금 잠깐 쉬었다가 9시부터 그거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잠깐 네.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나 막 그러면은 트레이너 계속 재미나게 안 주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나 제가 원하는 의표쌤 제가 원하는 거는 아예 막 그때 한 제가 활동지를 다 줬는데 그거를 열어보지 않고 다 들어가서 잘 채웠나 안 채웠나 그거 체크하는 거 그런 앱 스크립트도 만들 수 있나요?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구글 이제, 클래스룸에서 애들한테 구글 문서로 활동지를 다 나눠준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다 이제 일일이 다 들어가서 체크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지. 애들이 다 작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네. 그래서, 예,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하는 앱 스크립트를 만들 수가 있는지. 어,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 수 있는데 규칙이 되게 조건과 규칙이 엄격해야 될 거예요. 한 글자만 썼다고 할 수도 없고, 몇 문장 이상을 뭐 800바이트 이상을 뭐 썼는지를 체크할 수도 없고, 그쵸? 그런 것들이 좀 엄격하게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학생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올바른 데이터가 작성. 예를 들면 여기 닥스에도 앱 스크립트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탭을 만들어 갖고 애들 거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앱 스크립트로 몇 바이트 이상 못 쓴 친구들을 체크해 달라고 그런 거는 만들기 쉽죠. 음, IT가 문제가 아니라 잘 썼는지. 그 아, 조건을 아, 맞추려면은 아, 할 수는 있는데 봐봐요. 그렇게 할 수도 있나 말이야. 이제 거기에서 데이터를 캐오라고 애들이 잘 적었는지 캐오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또 이제 스프레드시트로 다 아마 캐온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를 거기에서 앱 스크립트에서 이제 채점을 해달라고 하는 거지. 응, 자, 어, 이거를 먼저 구분해야 돼요. 음, 그냥 그 스크립트의 영역인지, 그러니까 코드를 짜는 영역인지, 스크립트를 짜는 영역인지, AI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평어 다섯 개가 있어요. A 과목에 평어 다섯 개가 있고 B 과목에 평어 다섯 개가 있어요. 근데 얘네를 조합해 갖고 그냥 두 문장을 이어 붙여 달라 그래서 얘에서 다섯 개, 얘에서 다섯 개에서 총 25문제를 만드는 거는 AI랑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문장을 붙여 넣기만 하면 되니까 순서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코드의 영역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그 친구가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파악하고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영역은 AI가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는요, API 키라는 게 붙어야 돼요. API 키. 그래서 이거 글자 수나 토큰 수로 그 유료 계산을 해주는 그런 건데 이게 뭐냐면 챗GPT에도 있고 그리고 제미나이에도 있는데 얘네들을 끌어다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제 적용해 갖고 쓸 수 있는 거죠. 얘가 들어와야 돼요. 그 선생님이 말한 영역을 하려면. 근데 챗GPT는 유료 쓰고 있어가지고 API 키 땡겨오는 거는 해보긴 했었는데, 뭐, 제미나이도 어, 있어요. 어, 근데 제미나이는 난 되기는 참, 되는데 음, 한도가 되게 짧아요. 그 무료는. 저는, 그쵸, 뭐, 그래서 이거가 지금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코드만 짜갖고 될 부분이라면은 API 키가 필요 없지만 아까 말한 거는 API 키 땡겨오면 가능해요. 얘가 코드가 이제 무에서 AI가 짜주기는 하지만 코드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API 키가 안 붙으면. 그 있는 거를 끊임없이 순차 반복 절차를 따져갖고, 조건을 따져갖고 짤 수 오케이. 있다. 네, 이걸 구분해갖고 접근하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잠깐, 올게요. 어.
저 안 들려요. 저 여태까지 혼자 말하고 있었네요. 네. 잘 못, 죄송합니다. 자, 저 예전에 했을 때는 분명히 달랐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나오네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음, 어, 프로 버전이라 그런가? 근데 저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저거는 예전에 분명히 달랐었거든요. 자, 한번 오호. 저거 찾아볼게요. 자, 저희 선생님들, 오늘 지금 실습 앞서서 선생님들 데이터 한번 모아볼게요. 여기 바이브 코딩 실습용 데이터 모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바이브 코딩 실습용 데이터 모음. 요거 한번 누르셔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한번 모아 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데이터 관련해 갖고 조금 이따가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요거 다 끝까지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음, 음. 이렇게 한번 제출해 봐 주세요. 소식이 없네. 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걸 갖고 엑셀 시트에 버튼도 만들어 보고 자동으로 메일도 보내주고 그런 것들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연구회를 운영하신다거나 아니면은 학생들한테 뭔가 좀 자동화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지금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보내주셨고, 제가 좀 의미 없는 데이터를 대충 한 몇 개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국비, 조사비.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릴게요. 제가 지금 데이터에다가 지금 입력 거의 다 하신 것 같고 몇 개만 좀 수정할게요. 김수현, 조현기, 그리고 한중구. 이름을 실명을 너무 쓰면 그렇구나. 김서현, 조현구, 한준영, 조사랑, 이민기. 그냥 이렇게 대충 아무렇게나 써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를 이제 얻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입력을 하던가 아니면 학생이나 이런 참가자들이 쉽게 입력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데이터를 얻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복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선생님들도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모았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연수에서는 선생님들이 연수나 가상의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요, 그냥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이 더미 데이터 30명을 랜덤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이름, 소속, 연락처, 메일, 결과, 비고 30명치를 랜덤으로 만들어줘. 이러면 그냥 만들어 주는데 저희는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선생님들 제가 주소를 그 줌 채팅창에다가 보내드릴게요. 왜 이러냐? 잠시만요. 이상하네요. 여기서 바꿔야겠다. 줌 채팅창에 제가 지금 카피라고 돼 있는 카피 버전에 보내드렸거든요. 들어가셔서 사본 만들기 하시면 돼요. 로그인 하셔갖고. 음. 그러면 여기 선생님들도 이제 각자 데이터 모이셨겠죠. 이제 첫 번째 저희가 할 거는요. 일단은 이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정리해갖고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연락처가 마음에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0명이지만, 뭐 예를 들어 전교생, 뭐 학부모의 전화번호를 800명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 800명의 전화번호를 뒷자리만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전 자리를 다 공유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를 별별별별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보통 하면은 replace라는 함수를 써갖고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함수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다거나 또는 그냥 선생님들한테 배포를 해주고 싶다. 그냥 간단히 번호만 갖고 입력할 수 있게 뭐 배포를 해주고 싶다 하면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여기 옆에다가 버튼을 하나 새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프로그래밍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웹페이지나 이런 것처럼 뭐 그 유저한테 보여야 되는 그래픽적인 요소가 없잖아요. 그냥 버튼만 하나 만들어서 클릭하는 거니까. 이런 거 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만들 건요. 코드.js 파일이에요. 코드.js 파일을 만드는 게 이번 실습의 목적이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미나이를 엽니다. 제미나이를 열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있는 그대로 얘기할 거냐면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제 채팅처럼. 어,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학생들의, 학생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갖고 있어. 요 밑에 있는 요거를 이름을 데이터라고 바꿀게요. 요걸 조금 간단하게 바꿔주세요. 아, 그리고 선생님들 제가 하나 까먹었는데 꼭 말씀드린다면서 까먹었는 게 여기 설문지 있잖아요. 이거 설문지들 선생님들은 앞으로 이런 설문지를 만드실 때 되도록이면 이 설문지의 길이를 짧게 해주셔야 돼요. 가끔 설문지 보면은 첫 페이지에 여기다가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입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 밑에다 설명을 써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냐면은 이 데이터 테이블로 모였을 때 여기에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제 AI나 어떤 코드를 짤 때 이거를 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 띄어쓰기도 고려하고 특수문자까지 그걸 다 고려한다? 불가능해요. 너무 데이터가 복잡해지고 정렬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띄어쓰기도 없어야 돼요. 그 밑에 있는 시스트도 되도록이면 네 글자 이하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한테 물어볼 건데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학생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모아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갖고 있어. 데이터 시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A열 할리스테프, B열 이름, C열 소속, D열 연락처.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거죠. E열 메일, F열 결과, G열 비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쳐볼게요. 계속. 자, 확대해서 B열 비고, 비고 순이야. 나는 먼저 첫 번째로 말 그대로 쓰면 돼요. 상단의 도움말 메뉴 옆에 음, 개인정보 정리라는 메뉴를 만들고 그 아래 아래 개인정보 보호라는 버튼을 만들고 싶어. 이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 시트에 있는 시트의 D열 D열에 있는 연락처의 가운데 네 자리를 별로 바꾸어서 정리를 다시 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 시트를 새로 만들어서 정리해줘. 비고는 음 정리해줘. 비고는 정리할 때는 빼도 돼. 비고가 필요 없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작동하는 버튼을 만들어주는 메뉴와 버튼을 만들어주는 코드.gs 파일을 작성해줘. 이렇게 친다는 거죠. 제가 이거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말 그대로 쳤죠. 저희가 아까 전에 구현하고 싶은 기능을 이거 하고 제출을 누르는 거죠. 그럼 재미나이가
뭐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훌륭하다 하면서 코드 GS를 짜줘요. 쭉 짜줍니다. 이렇게 쭉 짜주면요. 반드시 이 코드가 끝났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코드가 이렇게 선과 함께 다 완료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저희는 기초니까 이 밑에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여기 있는 복사, 여기 있는 코드 복사를 한번 눌러보실게요.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확장 프로그램에 선생님 여기 확장 프로그램에 보시면 앱스 스크립트라고 있어요. 확장 프로그램의 앱스 스크립트요. 요거를 클릭하셔서 새 프로젝트가 나오죠.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채팅창에 숫자 1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자, 제미나이에서 짜준 코드를 복사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온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에서 앱스 스크립트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코드.js랑 index.html을 나중에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지금은 굳이 index.html이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HTML이랑 그 스크립트랑 구분하기 위해서인데 그걸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안 썼을 때 제미나이에서 가끔 그냥 그 한 칸 안에 다 써버려요, 통으로. 그래서 그런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당초 습관을 구분해서 갖고 하고요. 그 보시면은 여기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복사하셨으니까 요거 지우세요. 여기 기존에 있던 내용 지우시고 그 제미나이가 짜준 코드를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이거 쉽게 지우는 이거 전체 선택 이런 거 모두 선택 쉽게 하시는 단축키 아세요, 혹시? 이거 이 작성 이 편집기 부분 클릭하시고 컨트롤 A 누르면은 다 전체 선택되거든요. 이거는 윈도우에서 작동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쉽게 지우고 컨트롤 V 하고 저장 잠깐 누르시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왼쪽 한번 보실게요. 여기 왼쪽 보시면은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코드 GS가 있죠. 저희가 지금 이 GS는요, 뭐냐면요. 구글 스크립트의 약자예요. 구글 스크립트의 약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스크립트와 HTML로 나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백엔드를 작성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어쨌든 스크립트를 작성한 거고 여기 더하기 눌러보시면 HTML이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웹페이지로 어떤 이쁜 걸 꾸며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러면은 얘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뭔가 다 작성했나? 라고 했을 때 여기에 HTML 코드도 있고 스크립트인 GS도 있다. 그러면 얘는 웹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HTML 그러니까 확장자가 .html은 없고 구글 스크립트만 있다 하면은요. 얘는 웹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상태로 놓을 거예요. 여기 단계에선. 그리고 선생님들 실행 한번 눌러보시면 실행을 눌러보시면 이제 권한 검토가 뜹니다. 그래서 이 권한은 뭐냐면요. 이 앱스 스크립트가 나의 구글 스크립트에 접속을 해서 이거에 대한 개인정보나 이런 걸 건드려도 되는지를 어떻게 보면 허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권한해 주시고 지금 작성한 스크립트 이 아이디 로그인 해주시고 구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앱이죠. 당연히. 제가 그냥 마음대로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고급 누르고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제목 없는 프로젝트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앱스 스크립트 프로젝트에서 내 계정에 대해서 액세스 요청한다 이런 거 나오면 계속 눌러서 권한을 끝까지 얻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 로그라고 돼 있는 데서 실행이 시작됨, 완료됨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코드가 지금 뭔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코드를 지금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만들었죠? 그럼 구글 스프레드 시트 가셔서 여기서 세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 세로 고침. 그럼 도움말 옆에
메뉴가 하나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누르고 개인정보 보호라고 아까 저 만들어 달라고 제미나이에 입력했었어요. 그래서 요걸 눌러보면 스크립트 실행 중 하면서 안 됐네요. 선생님들은 되셨나요? 다 안 되셨어요? 데이터 시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 아, 내가 데이터 시트. 아, 이 시트 이름 확실하게 바꾸셔야 되고요. 저는 안 됐네요. 일단은 비고는 없어졌어요. 아까 제가 비고 없어달라.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많이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거를 스크린샷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볼 겁니다. 첨부된 이미지에서 보듯이 가운데 숫자 네 자리가 가려지지 않았어. 가운데 숫자 네 자리를 별로 바꿔서 각각 별로 바꿔서 정보를 숨기려는 거야. 다시 제대로 작동하게 해줘. 이런 식으로 고치는 거죠. 혹시 안 되거나 그러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운데 숫자가 별로 안 바뀌었길래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다시 얘기했어요. 가운데 제자리를 마스킹 하겠대요. 다시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코드 다 선택해서 지우고 저장하고 다시 실행한 다음에 다시 가보면 아이고 틀을 고치면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네, 가려졌죠? 제대로 작동이 안 됐지만 이번에는 됐습니다. 혹시 섭쌤 아까 안 되셨던 거 됐을까요? 저는 방금 태호 쌤이 질문 주신 부분에 관해서 저는 교사 정도의 레벨이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라면 플래시로 해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네. 혹시 가람쌤도 만약에 오류 나거나 안 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운데가 아니라 뒤에 부분이 별표 처리가 되긴 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걔를 캡처를 따서 그 제미나이한테 가서 이렇게 이미지처럼 뒤에 내 자리가 아니고 가운데 내 자리가 가려져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수정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네, 선생님, 저 별건 아닌데, 이 제미나이 창에서 네, 그 밑에 줄로 이렇게 좀 가독성 있게 작성을 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엔터를 치면 글이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 엔터를 치지 않고 그 창에서 좀 길게 내용을 아, 쓸 수 쉬프트 있는, 엔터.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쉬프트 엔터. 네. 저 네. 구문 오류 막 뜬다고. 맨날. 아, 그 구문 오류가 뜨나요? 혹시 어, 어떤 식으로 떠요? 따라란딴, 뭐 스크린샷으로 보여주셔도 되고. 따라란딴. 제가 한번, 제가 이런 거 한번 더 물어볼게요. 네, 물어봐서 해볼게요.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 그냥 저거 괄호나 이런 거 좀 틀린 거예요. 그래요? 네, 걔도 그거 복사해서 물어보면은 네, 그거 해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갖고 저희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본기쌤한테 말씀하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개인정보 보호 눌러갖고 이렇게 가려주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배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해봤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운데 번호 가리는 걸 했지만 그냥 되게 시트에다가 예를 들어 뭐 오후 몇 시 전에 낸 사람만 정리해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서울이 붙어 있는 학교만 정리해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결과나 불합격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구분해달라는 버튼을 만드는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저희 이제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요. 이 이메일에 알아서 불합격과 합격 메일을 보내주는 거예요. 버튼 하나만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불합격한 사람한테는 좀 슬픈 위로의 메일을 보내는 거고, 합격한 사람한테는 축하의 메일을 보내는 거죠. 원래는 첨부 파일까지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첨부 파일 내용은 생략할 거예요. 그것까지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거는 생략하고요. 이제 합격과 불합격 메일을 보낼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메일의 내용이 달라야 된다고요. 얘는 불합격 메일이 가야 되는 거고, 얘는 합격 메일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이렇게 여기다가 시트를 추가해 주세요. 시트를 추가해서 합격 메일, 이렇게 쓸게요. 합격 메일. 그리고 추가해서 불합격 메일, 이렇게 쓸 거예요. 음. 여기에는 합격한 사람에 대한 메일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는 불합격한 사람에 대한 메일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메일이 너무 딱딱하면은 좀 별로일 것 같아서 이쁘게 메일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HTML 코드로 메일을 이쁘게 작성해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그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나는 자동 메일 발송 기능을 추가하려고 해. 합격한 사람한테는 축하하고 앞날을 기원하는 내용의 축하 메일을 보낼 거고, 불합격한 사람한테는, 어, 아쉽지만, 불합격을 위로하고, 앞으로 다른 곳에서라도 힘내길 바라는 응원을 보낼 거야. 이 두 가지 종류의 메일을 각각 합격 메일 시트와 불합격 메일 시트의 A1 셀에 HTML 코드로 작성해줘.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미리 보여드리면은 어떤 종류의 것이 오냐면은 그냥 글자만 있는 것보다 그냥 글자만 있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사각형이나 글자체를 좀 이쁘게 해갖고 온다는 거죠. 근데 제미나이는 이런 디자인은 좀 떨어져요. 제가 클로드에서 보낸 거 보여드릴게요. 클로드는 이렇게 좀 이쁘게 나와요.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픽적으로 좀 이쁜 것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부분에서는 아쉽지만 저희는 이제 그냥 이런 연습을 하는 거니까 요거를 제가 제출 눌러서 코드를 받을 거예요. 그럼 합격 메일 시트에 넣을 HTML을 짜주고 있죠. 자, 그래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 오셔서 이 합격 메일이었죠? 여기를 꼭 더블 클릭해서 그냥 붙여넣지 마시고 그냥 붙여넣으면 이렇게 좀 이상해요. 깨져서 나와요. 여기 A1 시트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게 얘를 더블 클릭해서 커서가 깜빡이게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면은 이 A1 셀 안에 합격 HTML 메일 내용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여기서 불합격 메일에서 복사를 하셔갖고 시트로 가서 불합격 메일에서 여기다 이렇게 컨트롤 V 이렇게 하면은 지금 합격 메일과 불합격 메일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보내질 준비가 된 겁니다. 재료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를 마련한 다음에 이제 재료는 마련했으니 메일을 발송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기다릴게요. HTML 코드로 작성됐는지. 되신 분은 1 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진행할게요. 메일 내용을 각각 합격 메일, 그리고 합격 메일, 불합격 메일 시트에 넣었어. HTML 코드로 넣었어. 자, 이제 나는 상단에 메일 발송 메뉴를 만들고 그 안에 합격 발송과 불합격 발송 버튼을 만들 거야. 그리고 합격 발송을 누르면 데이터 시트의 이메일 주소와 매칭하여 소속 이름, 소속 이름 그리고 축하 또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소속 이름이 포함된 메일을 합격자에게 발송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불합격 발송을 누르면 데이터 시트의 이메일 주소와 매칭하여 반대로 불합격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거지. 위 기능이 작동하는 코드.js 전체 코드를 짜줘.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채팅창에 보내드릴게요. 메일 내용을 각각 합격 메일, 불합격 메일 시트에 넣었죠, 저희가 지금. 그래서 나는 이 상단에 메뉴 만들 거고, 그 안에 합격 발송, 불합격 발송 버튼 만들고, 합격을 누르면 합격자한테 발송하고, 불합격 발송을 누르면 데이터 시트 이메일 주소에 예청하여 불합격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거야. 자, 요거 해야겠네요. 합격 메일의 A1 셀 내용을 이렇게 추가할게요. 불합격 발송을 누르면 데이트 시트 이메일 주소와 매칭하여 반대로 불합격자에게 불합격 메일의 A1 셀 내용을 보내는 거야. 조금 바꿨어요. 조금 더 정확하고 세세하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코드.js로 짜달라는 거죠. 그 메뉴 쪽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떤 비주얼적인 걸 제공하는 게 아니니 다 코드.js로 짜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 코드를 잘 짜줬는지 기다렸다가 짜줬죠. 다 짜줬으니 복사해서 아까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집어넣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에 다시 들어가셔서 이 코드.js를 다 지우시고 얘를 다시 붙여넣기 해서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해 볼게요. 그럼 또 검토를 요청하네요. 이것도 역시 권한 승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권한을 주기 위해서요. 내 뭐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뭐 이런 권한 같은 걸 추가로 주기 위해서 했고요. 실행 누르고 여기 가셔서 보시면 메일 발송 버튼이 잠시만요.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합격자에게 메일 발송 눌러볼게요. 좀 기다리고 합격자 6명한테 메일을 발송했대요. 자, 이번에는 불합격자에게 메일 발송 해볼게요. 다 발송했대요. 그래서 메일함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메일에 저도 있었으니까 저한테도 메일이 뭔가 왔겠죠? 네, 이렇게 제가 보낸 것도 있고 조사비님이 보낸 것도 있네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희표님은 떨어졌대요. 이렇게 메일이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잠깐 합격한 건 없나요? 아무튼 선생님들 지금 메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메일이 잘 오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새 웬만큼 어떤 되게 유행하는 어떤 그 중구쌤 코딩 파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되게 어떤 이런 회원 목록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대부분이 이렇게
메일 코드를 작성하고 그거를 이제 이 데이터에 따라서 자동화한다고 해야 될까요? 자동으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다 처리를 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메일 주소와 이거랑 매칭해서 이거를 알아서 넣어준다. 제목까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첨부 파일도 보낼 수 있어요. 첨부 파일도 보낼 수 있는데, 음, 첨부 파일은 나중에 원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여의치가 않아서요. 이게 발송이 잘 되신 분은 숫자 1 눌러주시면 돼요. 구봉기 선생님 메일도 왔네요. 안녕하세요, 한의표 학생. 이렇게. 결코 귀하의 능력이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어, 아, 조정하면은 여기 이렇게 첨부 파일까지 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어상 학습지 발송한 거예요. 맞춤 학습지 해서 제 성적이 국어상이면은 국어상이 날라오게. 근데 만약에 뭐 수학중 수학 상이면은 수학 중도 있죠. 이렇게 보면은 양세창 학생을 위해 수학 중을 발송했다면 여기 첨부 파일은 수학 중이에요. 이렇게 첨부 파일을 이걸 이용해서 각기 다르게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어떤 영재반이나 아니면은 방과후든 뭐든 좀 뭔가를 접수해야 되는 상황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모은 다음에 그거에 알맞게 다양한 메일 또는 첨부 파일을 보내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첨부 파일 보내는 팁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 아이디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거예요. 파일 아이디. 파일 아이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구글 드라이브의 모든 파일은요, 자기만의 고유 번호가 있어요. 자기만의 고유 번호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국어 상이죠. 얘를 이런 국어 파일 같은 거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새 창에서 열었을 때 구글 드라이브 말고 새 창에서 이 파일을 열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파일 슬러시 D 다음에 있는 이 한 거의 30자짜리 글자 있죠? 얘가 이 파일의 고유 번호예요. 전 세계에 이 파일의 고유 번호는 유일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제미나이한테 방금 그 번호 붙여왔죠? 어, 지금 위에 지금 위에 코드? 위에 아이디라고 할게요. 지금 위에 아이디는 구글 드라이브 파일 아이디야. 나는 이 파일 아이디를 바탕으로 합격자에게 첨부 파일을 메일에 함께 보내려고 해. 코드를 작성해줘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코드 이걸 작성해 주죠. 이렇게. 이거는 지금 따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하면 조금 오래 걸려서. 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코드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복사 안 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서 복사 안 하고 내 구글 드라이브에 이 12개의 파일이 있는데 이 12개의 파일에 파일 아이디를 추출해 줘 라고 앱스크립트한테 요청하죠. 맞아요. 대호쌤. 그렇게 요청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요청을 이제 뽑아주죠. 잠시만요. 요렇게. 현재 앱 스크립트를 구글 드라이브 폴더 내에서 생성한 상태야. 같은 폴더에 수학 상중하 학습지가 있어. 나는 이 폴더 내의 모든 파일의 아이디를 정리하고 싶어. 파일 아이디를 추출해서 A열 파일명 앱 스크립트 코드를 짜줘.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제 또 복사해서 쓰면 돼요. 복사해서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거 말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파일 있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앱 스크립트를 여는 게 아니고 이 폴더 오셔서 여기서 신규에서 더보기에서
그 앱 스크립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스프레드시트랑 연계 안 된. 우리가 앱 스크립트를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도구 말고 드라이브에서 그냥 만들어서 얘를 아까 제미나이에서 짜달라고 했던 그 아이디 추출을 여기다 붙여놓고 잠시만요. 네, 하면 된다는 거죠. 저장하고 자, 실행을 해볼게요. 음, 잠시만요. 네,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 시트 생성 이런 권한 같은 거 요청하고 허락하면 지금 해보 허락이 제대로 안 됐네요. 권한 검토를 하다가 말았네. 잠시만요. 음, 체크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를 안 하고 권한을 눌렀어요. 그러면은 에고.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고쳐달라고 하면 돼요. 제가 원래 잠깐만요. 오류가 났다고 자기가 잘 고쳐줬대요. 그래서 이거 복사해서 네 아까 그 시트에다가 넣고 실행하면 얘가 새 스프레드 시트가 생성되었습니다 하면서 주소 하나 알려주죠.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파일 아이디가 다 있네요. 제목 없는 프로젝트 이건 앱스 스크립트 아이디예요. 그럼 요 나머지가 얘네 파일 아이디니 이거를 그 아까 전에 그 학습지 파일 아이디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고 이걸 첨부 파일로 발송해줘. 중은 중, 상은 상, 하는 하, 상중하에 맞춰서 보내줘. 이렇게 보내면은 첨부 파일이 날라가죠. 이렇게 하면은 뭐 그림 파일에 대한 아이디도 추출할 수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거 PDF 파일이든 뭐든 원하는 파일을 원하는 학생에게 매칭시켜서 발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요거는 좀 어려운데 제가 얘기 나왔고 별로 이제 안 사람 숫자가 저희가 적으니까 이걸 해드렸고 지금 단계에서 못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합격 메일과 불합격 메일을 선택적으로 보내는 것에 관한 얘기는 했어요. 이제 마지막 실습을 할 건데 마지막 실습은 정말 간단한 걸 할 겁니다. 뭐냐면 이 합격 공지 공무원이나 대학교 같은 데 보면은 제가 입학 시험을 보면은 그 이름을 입력하거나 그러면 합격이나 불합격 여부를 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연락처 뒤에 네 자리를 입력하면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알려주는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자, 여기다 어떻게 쓰냐? 나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웹앱을 만들 거야. 잠시만요. 이거 다른 데다 칠 뻔했네요. 아, 나는 이제 위의 프로그램을 웹앱으로 만들 거야. 웹앱은 합격 또는 불합격을 공지해주는 페이지야. 데이터 시트, 데이터 시트에서 연락처열에 뒤에 네 자리 숫자를 입력받으면 합격이면은 합격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불합격일 경우 불합격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요 데이터 시트에서 하나 더 하죠. 데이터 시트에서 이름, 열에 있는 이름과 함께 연락처열의 뒤에 네 자리 숫자를 입력받으면 이름과 네 자리 숫자 입력받으면 합격과 불합격을 띄워주는 페이지를 만든다는 거죠. 위, 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앞의 메일 자동 앞에서 만든
앞에서 만든 정리 및 메일 발송 기능은 유지한 채로 해줘. 위의 내용을 코드.js와 index.html 전체 코드로 작성해줘. 여태까지는 제가 코드.js를 물어보거나 메일 내용을 작성할 때 index.html을 했지만 지금 우리는 웹 앱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웹 앱이니까 당연히 시각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HTML 코드도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프론트엔드가 HTML 코드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발- 만들면은 이렇게 나와. 코드를 짜줘요. 별로 어려운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짜줍니다. 그래서 다 이게 코드가 완성됐는지 확인하고 완성됐죠? 그럼 얘는 코드.js의 내용이래요. 그럼 얘 복사해서 아까 그 여기 앱 스크립트 가셔서 코드.js의 내용을 다 지우고 얘를 붙여넣기 하고 저장 한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여기서 파일에 더하기를 누르시고요. HTML 코드를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확장자까지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덱스만 쓰시면 돼요. 확장자까지 쓰지 마시고 앱스 스크립트에서 이 더하기 누르셔서 인덱스만 치시면요. index.html이 생기는데 얘를 다 지우시는 거예요. 얘를 다 지우시고 아까 제미나이가 짜준 코드에서 아래에 있는 이 index.html 페이지 요거 요거를 복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줍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이렇게 주황색 불은 저장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요거 이제 저장 누르면은 둘 다 저장된 상태로 바뀌었죠. 자, 여기서 무엇을 누르시냐면 오른쪽 위에 배포 누르시는 거예요. 웹앱이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배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포 누르시고 새 배포를 누르는 거죠. 여기서 이 새 배포를 누르시면 요 유형 선택이 나오는데 여기서 유형은 우리는 웹앱이에요. 웹앱. 웹에서 실행되는 앱이라 그래서 웹앱인데요. 웹앱으로 하시고 저는 습관적으로 여기다가 버전을 씁니다. 버전. 제가 개발한 버전을 쓰는데요. 초안은 무조건 0.0으로 써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나 수정할 때마다 0.1, 0.2, 0.3 이렇게 올려나가는데요. 버전 0.0, 뭐 초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 이거를요. 모두로 바꿔줘야 돼요. 모든 사용자로. 그래야 다른 사람도 접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배포를 하고 배포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나 이런 거에 승인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똑같이 권한을 부여해 주어야 돼요. 권한을 허락하고 부여하고 그러면은 인터넷 주소가 하나 나올 거예요. 요 주소를 누르시면 제가 제작한 페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네요. 다음 스크립트 함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왔어요. 음, 자, 이 오류를 한번 고쳐보죠. 잘 되셨을 수도 있고 저처럼 오류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웹 앱을 실행했더니 페이지가 나오지 않고 이런 오류가 나타나. 코드를 잡아줄 수 있을까? 되신 분 혹시 있나요? 아, 되셨어요? 좋습니다. 잘 되셨으면 다행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쳐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잡아가야 됩니다. 코드를 배포해 줬고요. 음, 오, 그러면은 저는 다시 한번 내용을 수정해 볼게요. 아, 요거일 수도 있어요. 여기 코드 첫 글자가 소문자. 요거 다 소문자인 것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코드.js 제대로 작성됐는지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HTML 코드도 복사해서 여기다가 복사해갖고 넣고 저장. 이 코드가 한 줄이라도 바뀌면은 무조건 다시 배포해야 돼요. 무조건 다시 배포를 안 하면은 작동 안 합니다. 한 줄이라도 바뀌면 무조건 배포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디버깅 해갖고 다시 보면 제대로 나왔죠? 다행히 저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한의표 6208, 한의표 6208 이 결과 확인하면 아쉽지만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열정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저희 왜 인터넷 같은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어느 이벤트 같은 거에서 딱 합격 조회를 했을 때 뭐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다음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오픈 카톡방 어디에 입장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띄울 수도 있죠. 그래서 실패하면은 뭐 아쉽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뭐 다음 기회를 노려보세요 하고 끝 그냥 이런 페이지 같은 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게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최섭 선생님은 어떻게 오류가 났을까요?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이거 혹시 주소를 복사하셔서 시크릿 모드나 이런 거 하나 열어서 들어가 보시겠어요? 아, 그 모드도 상관이 있어요. 아,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저는 그래서 대부분 저는 앱스 스크립트나 바이브 코딩 할 때 일반 지메일 계정을 쓰거든요. 이게 네. 내가 속한 계정이 워크스페이스 계정일 경우 그 그룹의 설정에 따라서 이 앱스 스크립트가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어, 그거 일반 계정으로 오늘은 한번 해봤는데. 아, 그래요? 네네. 새 한번 창 해볼게요.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지금 다시 뽑아서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음, 권한도 모든 그걸로 해야 돼. 코드 GS 이거 따라서 하는데, 어, 네. 이거 대문자로 했었네요, 저도. 아, 선생님들 이거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 코드나 인덱스 대문자로 쓰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얘네를 서로 부를 때 그 코드가 대문자여야 돼요. 얘를 만약에 대문자로 쓰면. 그래서 그럴 자신이 없다면은 그냥 이거 코드 인덱스 이 파일들을 다 소문자로 써줘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호출과 관련된 내용은 대소문자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간단히 만든 것들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앱스 스크립트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윤필원 선생님.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과제 제출 같은 거 하는 그거예요. 체크하는 거. 전남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얘네 제출 클릭만 하면은 이게 딱딱 제출로 바뀌면서 이 안에 있는 이 비율도 변해요. 그래서 뭔가 체크리스트 앱 스크립트인 거죠. 이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딱 100%다 제출. 그래서 초기화 누르면은 이제 뭐 초기화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몇 개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잘 이제 물어보면은 방금과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것도 가능해요. 평어 합치기. 요거 전담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방금 거는 이제 앱이었는데 웹앱 말고 이거 평어 합치기 같은 경우 워낙 뻔해서 제가 요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저거는 그냥 스크립트 복사 그걸 한 거라서. 자,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그 과제 제출의 다음 버전이에요. 좀 상위 버전 같은 건데 이제 아까 그 과제 제출의 체크리스트를 좀 가독성 있게 바꾸고 이렇게 아이들을 좀 몇 개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제출과 관련된 체크리스트, 출석과 관련된 체크리스트, 발표가 뭐 이 수업에서 발표를 몇 번 했는지 이렇게 체크해갖고 숫자를 높이고 이제 아이들 이제 데이터베이스처럼 학급까지 저장해서 쓸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이런 식으로 간단히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전자칠판 같은 거 되면은 애들이 와서 자기가 터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 저 요번에 대회 나갔거든요. 요번에 대회를 뭘로 나갔냐면은 이제 그 고교 입시 시험 이제 자리 배치랑 입학 시험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시스템인데 요거 잠깐 좀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무슨 이, 대회 나왔어요? 이거 그 정책 구매제 비슷한 건데 어, 이런 거 자료 개발해 갖고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역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고등학교 입학 시험 시스템이라 그래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고 이제 우리 지역에 얘네가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시험을 공지할 수 있는 거예요. 국어 예를 들어서 사회, 작문, 한문, 역사, 일반 사회, 뭐 조금 체육, 그냥 아무거나 쓸게요. 체육, 미술, 음악, 영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표 저장을 예를 들어서 하고 제가 300명의 학생 데이터가 더미 데이터로 있어요. 이거 챗GPT한테 달라고 한 거예요. 이 더미 데이터에는 뭐 인증 코드가 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인증 코드를 알려줬다고 가정할 때 여기서 시간표 저장되고 300명이니까 교실 하나의 인원을 30으로 하면 시험실 10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감독관에 최섭, 구본기, 윤필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감독관 명단 저장하면 이 감독관을 시험에 배치를 해서 몇 번 들어가는지 그런 것까지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정할 감독자는 지금 3명 입력했으니까 감독 자동 배정하고 하면 이제 기본적인 시험 세팅은 끝난 거고요. 이 최석 선생님의 코드를 제가 잠깐 기억해 놓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학생 이름 중에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조지민 학생이 전화가 와갖고 저희는 입력 코드를 제대로 입력해도 안 돼요. 수험번호랑 알려주세요 하면은 이제 관리자가 잠시만요 하면서 조지민 검색해 보면 이 친구의 어떤 결과 그 과목 수험 번호와 좌석, 시험실 이런 게 나오고 이걸 인쇄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인쇄까지 오, 가능한 그런 게 된다는 거죠. 신기하다. 근데 이게 감독관인데 여기서 처음으로 가서 이제 최석 선생님은 자기가 시험을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약간 이제 좀 가정을 하면 최석 선생님은 이제 한량이라서 학교에 어떤 공지사항을 하나도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딱 들어갔고 내가 시험 어디 실제로, 가야 돼? 실제로 그래. 그럼 이렇게 여기다가 최석 치고 아까 인증번호였던 3Q6B82 하면 내가 시험 몇 번 들어가야 되고 뭐 언제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은 딱 이렇게 하고 어느 시간표에 자기가 배정됐는지 알 와, 수 있다는 거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학생 입장에서 이제 조지민 학생한테 엄마가 얘기를 한 거죠. 너 어? 고등학교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갖고 너 인증코드 이제 문자로 교육청에서 왔는데 이거니까 한번 네 시험 번호랑 네가 들어가서 확인해라. 그럼 내가 지민이가 학교는 가기 싫지만 이렇게 해갖고 확인 딱 누르면은 이제 본인의 이제 수험에 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수험 번호, 시험을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4분단 둘째 줄이고 얘는 시험 시간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쇄 딱 누르면은 요거 인쇄해갖고 챙겨가면은 갈 수 있는 거죠. 인쇄가 되는 네. 그런 기능도 있네요. 그냥 인쇄 버튼을 해달라고 하면 되고요. 음, 또 이거, 인쇄 버튼이 있는 것처럼 그런 버튼도 있어요. 요거까지만 하고 보여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뭐가 있냐면은 잠시만요. 이것도 제출했거든요. 제가 2개 제출했어요. 이거는 그 되게 많은 반이 있을 때 전담 과목 시간표 생성계인데 우리 학교 예를 들어 과학실 2개, 영어 전담실 2개 있고 체육관 하나, 운동장 하나 있다. 그래서 6학년이 학년의 반이 우리 반이 6개 반이 있으면 어떤 전담 시간표? 과학. 그래서 과학 교사 한 명이고 과학실 하나 쓸 수 있고 예를 들어 과학 시수가 2시간이다. 그리고 과학 선생님이 전담 선생님이 대부분 뭐 오전 수업을 원해. 그럼 이렇게 하면은 잠시만요. 시간표 초기화해서 이렇게 해서 시간표 생성을 하면요. 여기에 이제 피드백이 떠요. 여기에 잘 작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쭉 뜨면서 이제 시간표 이렇게 만들어주죠. 최대한 오전에 붙여갖고.
음, 그러면은 이제, 이제 나 영어 과목 6학년 이제 과학은 배치했으니까 영어를 일주일에 3시간씩 들어야 돼서 시간표 생성. 이렇게 하면요. 과학 시간은 유지한 채로 영어 시간표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안 겹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전담 특별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재밌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예를 들어 다운로드를 하면은 여기에 뭐 팝업 허가가 돼 있으면은 네, 팝업창 딱 뜨면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엑셀 파일로 다운돼서 시간표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음, 그쵸? 다운로드까지 생성이 됐죠. 네, 좀 표가 이쁘지는 않은데 이거야 잡아갖고 늘리면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파일로 생성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죠. 네, 어쨌든 선생님들 와, 오늘 한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하나씩 다 입력을 그렇게 해 나가면은 이렇게 누구나 쉽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별다른 지식 없이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나 웹앱을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이거 제가 아까 질문해 주셨던 거죠. 저 프론트 페이지가 마음에 안 들 때는 그려요. 파워포인트에다 아예 그립니다. 파워포인트나 미리 캔버스나 캔바 같은 걸 갖고 와서 그려요. 직접. 그래갖고 그 페이지처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세세하게 고쳐나가는 법밖에 없더라고요. 네네,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의 와이드나 헤이스는 제가 이렇게 조금 조절해갖고 맞추기는 하고요. 네네. 딱 그렇게 그려갖고 직접 하는 편이에요. 항상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80%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네, 저 별도로 HTML 편집기 안 쓰고요. 저 HTML 건드릴 때는 그냥 메모장만 써요. 뭐 파이썬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비주얼 코드 같은 거, 버추얼 코드 같은 거 쓰긴 쓰는데 버추얼랜다. 비주얼 네, 스튜디오. 별도의 편집기 쓰지는 않습니다. 음. 네, 10시까지 네, 꽉 고생하셨습니다. 채워서 이제, 좋은 연수 알려주신 에피센트 캔박스 드리고요. 10시에 딱 맞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은 이제 에피스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강의가 있네요. 있냐고. 저는 일단 공부는 책으로 했어요. 저 공부를 책으로 했고, 와우. 네,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보는 건 그 한중구 선생님이랑 말씀 많이 나눠요. 많이 어, 배우고. 어, 최근에 코난쌤? 그 한중구 선생님 코난쌤 어, 유튜브 들어가면은 페이지 있어서 그거 보고 조금씩 따라하는 중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